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수목 와 바로 야유 나와버리네 우리 제작진 쪽에서. 수목 저희가 설 연휴로 이틀 쉬었고 금요일은 제가 부득이하게 또 배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경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토일, 그러니까 수목금토일 의도치 않게 5일의 휴식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치 라이브 또 오랜만에 온 만큼 깔끔하게 준비해가지고 기부작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고맙습니다. 자, 오랜만에 온 김에 채팅 한번 또 쫙 봐야겠죠. 피키님 어서 오시고요. 하루 일주일님 또 들어와 있구나. 고맙습니다. 자, 먹보 헬스픽님, 닉네임 안지훈님, 수수수수님 고맙습니다. 뭐 초반부터 쫙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함께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내용을 쫙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월요일날 든든하게 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보내셨사옵니까? 네, 잘 연휴? 보냈습니다. 네네. 푹 쉬셨고 좀. 네네, 많이 쉬었습니다. 너무 어색해요. 지금 일주일 만에 거의 근 일주일 만에 돌아오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또 제 부족한 부분 잘 채워주시기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 모르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이어서 오늘 또 초대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우리 신용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입춘대길입니다. 입춘대길이다. 대길이. 사실은 김한 기자님하고 뭔가를 심층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뒤로 저한테 공유를 안 해주세요. 지금 진행 중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저희가 하고 있는 네. 아이템 중에 하나가 신용환 교수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저희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이제 네. 벌써 얘기하긴 힘들겠지만 시기만 조금 알 수 있을 대략 입춘 대길이다. 입춘대길이다. 영영일령 관련된 거. 네, 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두머리 관련. 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뭐 그건 저희가 보도 나오면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나오면 또 우리 기자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다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4가지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연기가 됐고 네.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최상목이가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한 이유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2명만 임명을 했어요? 네. 본인이 이제 본인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국회 추천목이 3명이고 3명이 동일한 절차로 선출이 됐는데 이 중에 2명은 괜찮은 것 같은데 1명은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왜? 표결을 다 해서 끝났는 건데. 근데 안 하고 있었고 그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냈죠. 이거를 그렇죠. 권한대행이 안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를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임명을 안 했으니까. 네, 근데 헌재에서 이거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그 대행 측에 물어봤어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만약에 했는데 임명 안 하면 헌재법 위반인 거 너 알고 있니? 니네 알고 있니? 라고 최상목 하니까 측에다가 네, 최상목 측이 1월 22일 날 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인지하고 있다. 네, 그런데 그럼 오늘 이제 선고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 안 했냐? 국민의힘이 계속 빌드업을 해가는 게 뭐냐? 헌재가 절차적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오늘 안 한 거의 핵심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제기하는 논리가 뭐냐면 국회의장이 그거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거를 왜 심판하려고 해? 이렇게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쪽에서도 헌재 의견서를 낸 게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너가 혼자서 그렇게 하냐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취지인데 최상목 측이 처음부터 그 논리를 주장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논리가 없었는데 그 논리가 중간에 그냥 제가 표현을 하자면 발명된 겁니다. 발명됐고 그걸 했는데 지금 헌재 부담은 뭐냐면 가만 보니 탄핵 심판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에서 불복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헌재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의구심도 있고 헌재 공보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흠결을 잡히지 말자. 저쪽에서 절차 문제를 제기하니 이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계속 절차를 시비 거니 절차를 지켜가자. 뭐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님의 분석은 헌법재판소에서 쟤네가 하나하나 흠잡을 거 없이 깔끔하게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선고를 좀 늦추더라도 네. 그 흠결 하나도 안 잡히게 완벽하게 가겠다. 그러면 그런 지금 취지로. 이제 김한 기자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잖아요. 네. 절차 하나하나 흠결 없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보자고요. 세상목 권한대행 뭡니까? 권한대행이죠. 네. 어떤 사람은 대행의 대행이라고는 표현도 했어요. 대행의 대행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그냥 대행일 거죠. 뿐이에요.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과연 이분이 왜 과연 계속해서 초유의 7번이나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노태우랑 같은 스코어로 올라갔죠 지금. 처음이죠. 그게 한덕수 총리보다 더 많이 했죠. 네. 그 다음에 그 뒤로 계속해서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 또는 합리적인 사람들, 이 사람도 서울대 법대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걸 왜 계속했을까? 많이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딱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란의 공범이냐 아니냐. 아. 공범 의식이 있다 없다? 딱 이분은 본인이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란의 공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배팅을 할 때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신기한 게 나왔잖아요. 갑자기 뭐 수도 없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국회에서 청문회 단계 이런 데서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자기들한테 훨씬 유리한데 만약에 본인들이 진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말렸다 그러면 당연히 그 얘기를 국회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감 있게. 그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란의 종범이냐 또는 주범이냐에서 물론 형량은 다 높지만 기왕이면 주범보다는 종범 계열의 단순 가담자로 이렇게 되면 좀 더 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한 번도 어떤 그 단수 가담자 이쪽으로 안 하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굉장히 자기들은 공범 의식이 강합니다. 공범 한 번도 그걸 의식이 못 강하기 피합니다.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 헌재 형사적인 거 국회 세 가지가 지금 같이 돌고 있잖아요. 제가 내일 이제 또 국회 청문회 나갑니다. 아 내일 네, 나가시나요? 네. 이 세 트랙 중에서 이분들이 제일 중점을 두는 게 뭘까요? 헌재가 그래도 헌재, 국회 예를 들어서 형사적인 거, 네. 예를 들어 검찰, 공수처, 뭐 경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돌죠. 네네. 당연히 이 부분입니다. 경찰, 공수처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앞으로 재밌게 볼 부분이 뭐냐면 더맨더머냐, 뭐 장수팔 고춘자냐 많이 얘기를 했죠. 저 헌재에 대해서. 윤석열, 김용현에 대해서. 네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분들은요 헌재 와서 더 많은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분들이 변하지 않고 말을 못 바꾸는 부분이 뭐예요? 형사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기들은 말 잘못했다가는 압수수색, 기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정 함수로 놓고요. 네. 나머지 헌재 부분, 그다음에 국회 부분은요. 이건 직접적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위증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부분은 말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사법적인 앞으로도- 부분은 이제 내가 형량이 얼마가 나올 수가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니까. 이 부분은 함부로 말을 바꿨다가는요 죽는 수가 있어요. 네.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왜 며칠 전에 더맨더머 뭐 윤석열, 김용현 봤잖아요. 요원 파티 있었죠. 그보다 훨씬 재밌는 장소팔 고춘자보다 훨씬 재밌는 일도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어쨌든 헌재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2월 7일 뒤인 2월 10일 날 변론 재개를 해서 아까 기자님이 네. 정리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장이 그럴 권한이 있느냐 요 의견서를 제출했으니 네.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 측에서 나와서 그날 입장을 얘기를 하고 변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선고 전에 무슨 절차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도 불복 가능성 때마다 지연전 이렇게 하니까 형식 논리에 좀 매몰되는 측면이 있는데 국회 의사 표현에는 표결로 완결되는 겁니다. 표결이 됐으면 의사 표현이 다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로 봐야 되는 게 사실 맞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게 표결이 됐는데 이거를 권한쟁의 심판할지 말지도 국회의원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이게 당연히 상식적이고 법리적으로 표결로 완결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뭐 평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뭐 사회부 원조를 해서 10년 넘게 지금 최근에 있는데 대법원 판결의 특징은 판결을 하기 있어서 이게 형벌의 완결을 짓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라든지 근거라든지 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대원칙상에서의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는 게 주고 헌재 판결은 우리가 늘 비판하는 지점이잖아요. 헌재는 뭐냐면 체제의 보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의 골격이나 근간이 되는 거의 보수성. 근데 이거를 지켜줘야 되는 게 보수 정당인데 보수 정당이 지금 이 자체를 공격하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위축되어 있는 판단인 거죠. 위축된 판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형식 논리에서의 어떤 시비가 걸리기 시작하면 사실 이 87년 이후에 구축된 어떤 국가 제도 체계 자체의 위험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헌재가 거기서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한 당사자가 뭐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마이에 나와서 수도 없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소위 보수 진영이요. 가치 철학 뭐 베이스를 다 떠나서요. 전 세계 보수 진영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1번 빠따.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보수 진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뭘까요? 1번? 법치주의 법치죠.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부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모든 것을 네.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뭐 쌍권총인지 권땡땡 비대위원장 네네네. 권땡땡 뭐 원내대표 권땡땡 쌍권총 뭐 권땡땡 그 네. 국민의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권영세 권성동이요. 네. 이런 분들이 정말 강요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만약에 헌재가 결정을 해도 당신들이 이걸 임명하면 안 된다 하고 막 푸시를 하죠. 와 맞아요. 그죠? 최상목을 그렇게 최상목 압박하는 씨에 거죠. 대해서 압박을 하죠. 네.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네. 이상하잖아요. 보수의 근본 가치는 법치주의를 잘 실천하는 게 1번 빠따죠. 자기들이 이제까지 수십 년간 대한민국 70년 민주화 역사에 15년 빼놓고요. 55년을 본인들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항상 근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 제가 농담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다 이미 기왕 베린 몸이라고 치고 자기들은 다 이미 진 것처럼 이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국민들 눈에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들이요 정신 차리고 다시 집권을 했을 때도 과연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치주의를 다 본인 스스로 본인들이 다 부정을 해요. 그래서 네네. 이게 굉장히 법치주의 말씀하셔서 제가 그 기사로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법치주의가 뭐야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국회의원은 뭘 갖습니까? 전 세계 공통입니다. 법률 제정권을 가져요. 네. 그럼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실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어기면 사법부가 심판합니다. 그렇죠. 이게 법치주의예요. 깔끔하다. 너무 좋은데. 네, 근데 지금 단계가 뭡니까? 국회가 투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수당이 뭐 싫으면 선거에서 이기면 돼요. 맞아요. 근데 네, 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국회가 투표를 해서 뽑았는데 이걸 제출했는데 이걸 거부해요. 행정부가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거가 그래서 국회가 사법부의 판단을 물었어요.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행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동 체계가 지금 뭔가 다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지만 법치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 지금 이 플로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맞아. 사실 이게 제대로 지적되지 않고 있다. 가장 심플하게 지금 3건 분립 또는 4건 분립 얘기를 하죠. 네. 헌재 그러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 어제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한 말이 뭡니까? 강요를 하고 있죠. 만약에 헌재에서 판결을 내려도 임명하지 마라. 자, 그러면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해서 정권을 잡았다 쳐요.
그런데도 이런 강요를 한다? 그러면 또 뒤집겠죠, 막 말도 안 된다고. 보수의 근본 가치가 뭐였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법치주의. 그런데 본인들이 헌재가 결정을 내려도 따르지 말라고 옆에서 강요를 했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 만약에 저는 딱 요즘 여론조사 이런 거 1도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집권할 걸 포기했다. 왜? 본인들이 집권할 수도 있는데 아직 선거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본인들이 이 법치주의를 따르지 말라. 다 부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집권해도 이거 어떤 국민한테 이걸 푸시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권할 자격이 없다. 딱 나온 거죠. 그럼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이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최상목한테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압박을 하고 있는 강요했죠. 거잖아요. 강요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은 혹시 최상목이 권한대행이기 전에 그냥 뭐 관료일 때나 네. 같이 일을 해보시거나 그런 네, 경험 네. 있으십니까? 해봤죠. 그럼 약간 네. 교수님이 생각하는 최상목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 제가 경험해보신 아주 결과. 심플하게 농담 드릴게요. 네.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맨 처음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쪽지. 네. 이 쪽지를 자기는 펴본 적도 없다. 차관 보한테 줬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우리 수산 씨가 뭐 중소기업이 됐든 뭐 두세 명이 되든 조직생활 해보잖아요. 네. 조직생활 다 큰 조직 해보잖아요. 한겨레 등등등. 그러면 예를 들어 사장님이든 사장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 위에 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저한테 너 이거 잘 읽어봐 하고 줬어요. 그러면 그냥 거의 제가 이걸 안 읽어보고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라 그랬어요? 자는 보지도 않고 맞아요. 줬다. 차관보한테 줬다 했어요. 접어서 줬다. 그 다음에 쪽지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데자뷰 어디서 기시감 많이 들죠. 작은 파우치. 뭔가 축소하려는 정확히는 문건이죠. 문건. 문건이죠. 정확히 문건입니다. 8쪽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문건이요. 넘버링이 되어 있는 문건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자꾸 쪽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네. 그러니까 자꾸 축소하는 거죠. 그 KBS 사장이 지금 사장 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작은 파우치요. 네. 만약에 그걸 안 봤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30년 이상 공무원 공직생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모실 때 이분이 비서관 했어요. 경제비서. 네. 그러면 저는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목을 내걸고 바지끄레기를 잡고 아니 되옵니다.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사극에는 이런 것도 나와요. 장수들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 가족들 다 목을 쳐요. 눈물 나죠. 정말로. 그건 뭐예요? 자기들의 그 결기를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아니 되옵니다 하고 바지끄레기 뭐 뒷끄댕이든 앞끄댕이든 그래서 제가 오마이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단 한 분도 그거에 대해서 말렸다는 거 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 왜? 제가 같이 일하면서 단 한 분도 그거에 대해서 직언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강단 있는 모습도 없습니다. 못 보셨고. 물론 개개인에 대한 폄하가 아닙니다. 이건 집단적 문화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 특징이 이렇습니다. 왜 그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제가 이분들이 뒤에 나온 말씀으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 갔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내 부인 김건희 씨도 아무것도 모르고 만약에 뭐 이거 그런 뉴스 있더라고요. 내 아내가 알면 이거 난리가 날 거다. 굉장히 화를 낼 거다 이렇게 말했죠. 제가 그 말도 죄송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느냐? 보세요. 제가 오마이에서 사진도 공개했어요. 같은 사무실 그 장면도 공개를 했어요. 업셋이 되면요. 네. 업이 되고 업셋이 되면요. 굉장히 화가 나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흥분이 돼서. 그런데 윤석열 씨의 특징이 흥분이 돼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거기서 네. 갑자기 예를 들어 저랑 곽수환 씨랑 막 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기재부 장관은 뭘 하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 이건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알면 이건 무지하게 화낼 거야. 그 상황에서 절대 그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이다. 여유 있게. 이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분하고 하루 이틀 본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흥분 상태에서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의하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다운시키면서 아 이거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알면 우리 집사람이 무지하게 화를 낼 거야. 그러네. 또 상황을 상상해 보면은 다시 거꾸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뉴스가 요즘 나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뉴스를 이 사람들이 이거 조사받은 게 12월 16일자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2월 16일이 어떤 날입니까? 12월 3일 내란이 있고 네. 약 열흘 넘게 지났죠. 그때 체포됐습니까? 구속됐습니까? 안 됐죠. 비아폰 압수수색 됐습니까? 안 됐죠. 충분히 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 여사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다 뒤에 가서 말 맞췄다. 아하. 전혀 앞뒤가 맥락이 맞지 않다. 저는 신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을 했다 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자기 집사람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혀 상황적으로 안 맞죠. 네, 나올 이유도 아니 없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 집사람도 알면 화낼 거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정을 하고 어쨌든 본인은 헌재 나와서 그렇게 강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비상계엄을 실시한 이유가 국가적 결단이었다고? 그런데 이 국가적 결단을 본인이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알면 화낼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정신 상태라는 그래서 거예요? 여기서 바로 정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수도 없이 V0, V1 네, 얘기했죠. 진짜 그런 말씀을 했다면 V0를 인정한 거죠. 그렇죠. 저도 그 얘기인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없습니다. 그래 이제 현안으로 다시 그 최상목 얘기로 돌아가서 네, 네.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법치주의를 굉장히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힘도 그렇고 최상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상설특검도 그냥 지금 개무시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헌재에서 지금 연기를 하면서라도 흠결 하나 없이 깔끔하게 갔어요. 그래서 선고가 나옵니다. 임명해야 된다.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결과 나왔는데 최상목이 그거를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고 완벽하게 할 거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씩 보여요. 왜냐? 기재부에서 입장을 냈잖아요. 헌재에서 결정이 나면 법무부와 무슨 법제처와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법원행정처랑 논의를 해보겠다. 그 말인즉슨 저는 헌재에서 결정해도 갸우뚱 하겠다는 느낌이거든요. 오늘 회사에서 이제 기자를 오래 한 시니어 선배랑 밥을 먹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급해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어떤 피의자가 난 무죄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사회적으로 뒤집는 건 불가능하죠. 네. 못 뒤집죠. 근데 헌법재판소에 가는 사건은 그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최종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비판했던 게 헌재가 결정하면 끝이야? 이거였잖아요. 왜? 끝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세상 만사 모든 걸 다 헌재가 결정해야 돼? 이 얘기를 십수년간 해왔던 이유가 뭡니까? 헌재가 결정하면 끝이니까.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이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건 아닌데? 우리 맘대로 할 건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왜 이 상황이 이렇게 해소가 안 되지? 해결이 안 되지? 없었어요 이런 상황. 네, 네. 이거 너무 당황스러워요. 처음이에요. 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최상목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봅니까? 만약에 헌재에서 이제 임명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최상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요 오마이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저 평소에 그렇게 과격한 놈 아니에요. 극단적인 발언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마이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11명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다 탄핵해야 된다. 제가 초창기 벌써 한 달쯤 전입니다. 네네. 그럼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느냐? 딱 하나입니다. 공범의식. 이 사람들이 제가 대통령 모셔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날 바지끄댕이 잡고 했을까? 안 했죠. 마음속으로 했겠죠. 마음속으로. 네. 마음속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말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이런 얘기했죠. 나중에 법전을 찾아보고 내란죄 이런 걸 찾아보고 그때 말렸어야 된다 이런 말했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분이 판사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요. 과연 그분이 법전을 찾아봐야만 행정심판원장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런 걸 찾아봐야만 아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럼 뒤집어서 이
이 사람들은요 모두가 공범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범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기댈까요? 자, 지금 와서 온 국민의 석고대죄하고 양심선언하고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한다 했을 때 그러면 마치 이렇게 느껴지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 사죄함을 받고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죠. 민주당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가닥이라도 만약에 마지막 남은 잎사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때 어디를 잡을까? 조금이라도 자, 기왕 베린 몸이에요.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기왕 베린 몸에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댈 자리가 어디예요? 극우, 우경화 하다가 극우로 갑니다. 네네. 뭐 전광훈이 됐든 그게 뭐 누구 공무원 뭐 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를 붙잡고 갑니다. 그 정점에 국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달리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한다 그러면 임명하고 다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런 걸 다 통과시킬 것 같죠?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한들 뭐가 못 벗어나요? 자, 헌재 벗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다 벗어날 수 있어요. 뭘 못 벗어나요? 형사적인 내란죄 책임을 못 벗어난다는 거를 최상목 권한대행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도 서울법대죠. 네. 자기 스스로 논리적인 완결성이 빼어나다고 본인이 자임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여기서 턴을 할 논리적 어떤 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그제 다 해봐도요 논리적으로 아무런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말을 뒤집기 정말 옹색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거는 혼자 뇌피셜로 생각을 해봤는데 최상목이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의견서 내면서 지연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얘기해주신 것처럼 공범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너무 자명한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대선 이제 조기 대선 들어간다 그러면은 국힘에 떠오르는 후보는 김문수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럼 결국에 더 핵심적인 더 괜찮은 인물이 나와야 할 텐데 최상목이 혹시 그 자리를 노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최상목이 집에서 혼자 자거나 아침에 세수하고 생각해봤을 수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고 이들의 전략은 명확한 거죠. 8명일 때가 아까 말씀하신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걸어보자면 8명일 때가 9명일 때보다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8명에서 6명이 하는 것과 9명에서 6명이 하는 게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웠던 산수로 확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네, 그 확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고. 근데 뭐 이런 건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건데, 근데 계속 이제 그 질문에 지금 거의 뭐 한 달여째 도돌이표처럼 계속 그 자리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싫다는데 강짜 부리는데 떼쓰는데 어떻게 할 건데? 지원시키는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이 말씀하신 행태를 것처럼 그 행태를 이건 법치주의에 어긋나. 법치주의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쪽에서 막 현수막 플랜카드 걸고 난리칩니다. 또 탄핵이다. 탄핵에 중독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프레임인 거고 지금 상황은 뭐냐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내란으로 그 대통령이 믿어 의심치 않던 자기의 우군이었던 검찰이 공소장을 써서 구속 기소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에 선출된 관료에 불과한 자가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으면 국회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갖고 탄핵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줬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의적절에서 이미 좀 실기했고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도 최상목까지 탄핵해도 되나?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저쪽의 프레임에 말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다음은 또 이주호인데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의미가 아니고 없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주호가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그러면 또 역시 법에 의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내리고 왜 이 일을 자초한 겁니까? 국회의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의 그 기능이 자기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국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 기능을 발휘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제가 텐션을 많이 높여서 얘기했지만 쿨다운해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누가 보좌합니까? 기재부. 기재부요?
그렇죠. 기재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보좌를 하죠. 실무적인 거. 난 그것도 좀 이상한 거 근데 좀 더 올라가면 누가 보좌합니까? 총리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네. 자 그러면 총리실은 지금 누가 건재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누가 건재합니까? 자, 다 넓게 나가면 전부 윤석열 세력이고 뭐 심하게 표현하면 윤석열 끈앞풀들이 다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김건희가 연락 돌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럼요. 네. 자 비아폰을 김건희한테도 지급했다는 것도 이미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럼 비아폰이 아니더라도 수도 없는 증거인멸 포함해서 수도 없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착각이 듭니까? 우리는 황제놀이, 뭐 권한대행놀이, 대통령놀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놀이가 아닙니다. 그럼요. 가다 보면 진짜 자기가 착각하게 돼 있습니다. 최상모 그럼 지금 그런 제가 더 농담해 볼까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서관 할 때 저는 장관급 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평생 관료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본인이 대한민국 넘버 3가 됐죠. 네. 사실은 넘버 8입니다. 그 김용현 장관이 쓴 문서에 보면 8번 찍혀 있었죠. 네네네. 넘버 8인데 네. 어쨌든 넘버 3예요. 그 착각 속에서 평생을 공직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말 한마디로 소나기 하나에 다 까딱까딱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착각이요. 서울법대를 나왔든 천재든 뭐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순간에 그걸 느끼는 순간에요. 이게 진짜라고 착시 현상이 들기 시작합니다. 최상목은 약간 지금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그거는 있다. 비단 최상목 씨뿐만 아니라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사람들이에요? 다 윤석열, 김건희 사람이죠. 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순간에 F4 회의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쪽지 안 보고 F4 회의 했겠어요? 다 봤죠. 이렇게 올 때 자, 자기는 이런 거에 공범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이 이제 배팅할 때 자기는 이 속에 과연 민주당이 하라는 거 속에 잠시라도 의탁해서 내가 양심선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소구할까? 이 마음이 들까요? 그거는 허상이라는 거 자기들도 잘 알아요. 잠시라도 잠시 정말 착각이 될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요. 극우가 됐든 그게 극소서가 됐든 그 사람들하고 갈 때 자기들 뒤가 보장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탄핵이 되고 황교안 체제일 때 보면 황교안은 그 박근혜 범죄 혐의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게 없었기 때문에 뒤를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관리형으로 자리매김하고 내 정치를 시작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한덕수 뭐 최상목은 계속 누구를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까? 김영현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저기가 내 자리인가? 나도 저 자리인가? 그 예를 들면 이 격차가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것, 지금 체제를 오래 끌고 가는 게 단순히 윤석열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공범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내 자리가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는 피의자가 될지 뭐 범죄자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를 지금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 형량이 얼마나 세질지도 모르는 거고.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극렬 저항하고 있는 거죠. 자기 존재를 걸고. 국민들께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게인 2017인데요.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게인 2017 잘 보세요. 박근혜라는 자기들이 신처럼 추앙한 사람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시에 여기 1층이 아니라 지하실 바닥에 떨어져서 손바닥을 끄고 손톱이 다 해질 정도로 껍질을 다 벗길 정도로 해서 정말 혁신, 쇄신, 석고대죄 하면서 밑바닥을 다시고 다시 올라와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걸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쉽게요. 갑자기 2017, 2018 개 XX, 소 XX 하던 사람이 2019예요. 검은 리본이 갑자기 축하 화환으로 바뀌면서 대릴 사이로 딱 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입당을 하고요. 소슬대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이런 현상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 대릴 사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지금 뭐 어제 홍대 앞에서 뭐 대권 선언했다고는 그 당시 주인이었죠. 잠시 어디 나가는 사이에 소술대문을 박차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대릴사이가 대릴사이를 드릴 때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집에 씨를 잘 대를 이어갈지 네. 농사를 잘 지을지 소는 잘 키울지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박차고 들어오면서 내가 이 집 적자요 하고 들어옵니다. 2022년 7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요. 주인도 출타 중에 네네네. 와서 갑자기 안방 마님처럼 차지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딱 본인이 적자라고 이제 인정도 아직 안 했는데 인정됐다고 치고 아침 식전 대바에 막걸리 먹고 자빠져서 저 지게 그늘나무 밑에 받쳐놓고요. 소가 잘 여물은 먹는지 나락이 잘 자라는지 씨는 잘 뿌렸는지 삽질 낫질 온데간데 없고 배 두들기면서 띵가띵가 합니다. 그랬다가 불과 반년 만에 갑자기 주인이 됐다 그러면서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막 강요를 해요. 아 윤석열 그렇게 네, 네. 계속. 네. 그런 정당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업등이로 얻고 왔어요. 한땡땡이라는 업등이로 얻고 왔어요. 법무장관 시켜주고 막 하다가 한동훈. 어디서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업등이로 얻고 와서 갑자기 이 집에 적통 리어볼까 하다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다 안 되니까 국민 가슴에 갑자기 주인집에 주인 마님한테 이럽니다. 지게작대기를 메고 와서 지게작대기로 주인 마님을 가슴을 겨누면서 총뿌리를 겨누면서 내가 이 집 적통인데 감히 나한테 이 집에서 이래라 저래라 어쩐다. 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굉장히 지금 병들어 갈 있는 길을 상황이에요. 네. 다 잃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예를 들어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그 사람들한테 갈 길을 다 잃은 대릴사이한테도 충성했죠. 업등이한테도 한 말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말 못합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물어볼까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과 당신 가족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들한테 과연 같이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느냐? 네. 결론적으로 그런 속에서도 한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40년 뭐 50년 공무원 생활했다 치고요.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같이 열어갈 수 있어요? 아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헌재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상목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윤석열 쪽도 지금 헌재 무슨 기피 신청도 뭐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를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니까 극우 세력들도 같이 나서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부산에서 있었던 그 무슨 기도회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네. 거기서 그 요즘에 이제 전한길 씨 네. 그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까지 가서 발언을 했어요. 영상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 무도한 종북 좌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좌파 사박할 때 반드시 무찔러서 이겨야 합니다. 싸우자. 자,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부지법 쟤를! 사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순서대로 보면은 전한길은 헌재로 휩쓸 것이다. 네. 그리고 처단해야 된다. 박수영, 윤상현은 무찔러야 한다. 굉장히 이거 위험한 발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구 집회를 저희도 뭐 취재차 나가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뒤집어서 얘기해서 뭐 진보단체 집회에서 저 정도 수위의 발언을 했으면 당장 수사하죠. 근데 지금 저거를 공권력의 대응이 무디고 더딘 게 지금 사실 문제고 서부지법 폭도들을 뭐 지금 100명 가까이 구속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수사도 너무 더뎌요. 그러니까 그 수사의 강도가 더디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도 지금 저런 류의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근데 이런 건 있죠. 지금 이제 아까 헌재 얘기 길게 했지만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불복하려고 하고 하지만 윤석열이 탄핵될 거라는 거를 사실 저들도 다 알아요. 저들도 다 저들도? 아는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재명 재판과 연결시켜서 그거보다 시간을 늦춰보자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를 늦추는 전략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저 세력들을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력과 같이 가면 위험하다는 걸 저들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시간을 돌려서 2024년 11월 달, 10월 달로만 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광훈 유들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정광훈 집회에 갔다는 발언했다는 이유로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글로 돌아갔다. 왜?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거를 이 재판 지연을 누가 동참해 줄 것이냐라고 보면 저 세력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 극우 세력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좀 전에 화면을 보고 사실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다가 여기까지 와서 네네. 한 템포 죽였습니다. 네. 박수영 의원님 네. 실명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저랑 같이 포럼을 했습니다. 부산시장 박형준 등등 다 플랫폼 자유와 공화라고 하는 그 모임을 만들 때 포럼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저 형님들 어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오. 네. 이상하죠. 지금 뭐 6.25 내란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6.25 내란 맞죠? 왜?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6.25 내란 맞죠. 정말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한번 윤상현 의원한테 신용환이 어떤 놈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동생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같이 술자리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천재적이죠. 주변 후배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왜? 따뜻한 가슴이 있어요. 막 끌어안아요. 야 수산아 이 자식아 막 하면서 막 해요. 그리고 그 동생 끌어안았잖아요. 김상욱 의원. 재서봐. 예, 1년 지나면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변한 겁니까? 원래 저랬는데 숨기고 살았던 겁니까? 변한 게 아니라요. 항상 아랫목에 있었죠. 기득권 따뜻한 아랫목에 있었죠. 지금 저들의 시계는 전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의 당권. 대권도 있지만 당권요. 어게인 2017에 제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게인 2017 한번 우리는 다 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건 사고도 많고 금방금방 잊어버리는데 저 지금 대구시장 하는 홍땡땡 시장이 홍준표요. 너무나 다. 네. 24%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권 그다음에 그 뒤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당권 다 갖고 왔고 그 뒤에 공천권도 행사하고 총선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황교안이 비대위원장 했었죠. 아마. 대표도 했었죠. 네, 대표도 했죠. 황교안 체제에서 네. 총선을 해서 망하기 네, 시작한 거죠. 2020 네. 총선도 했습니다. 자, 이분들 시계가 어디가 있느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윤상현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광훈 목사가 당 대표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대통령 해야겠어. 대통령 막 하죠.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그렇다고 본인이 대통령감이라고 착각하진 않아요. 당권 거기에 시계가 다 맞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요 비대위 체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 대표가 아니에요. 비대위원장 쌍권총 네. 권권 쌍권총 체제 비대위 체제입니다. 여기에서 그 권력력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분들이 평상시에는요 저렇게 극우라든지 이상한 우리 일반적인 그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똘땡땡 뭐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느냐? 자기들한테 자 보수의 가치 철학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만 남아요. 현상의 정점은 자리예요. 자리에는 두 가지 큰 게 있겠죠. 대권 그다음에 당권이 있어요. 당권이 자기들 눈앞에 어른어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 당권을 것이다. 지면요 내년도 지방선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총선까지 총선 있죠. 어게인 제가 2017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17, 2018, 2020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 패권을 자기들이 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세력을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하는 거고, 근데 저 세력을 활용하는 것의 결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게 말씀하신 2020년 국민의힘 선거의 폭망이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때도 국회의사당을
그들이 침탈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뭐 현장에서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김문수도 있었고 뭐 차명진 의원 전 의원도 있었고 뭐 여러 세력들이 있었어요. 정광훈 세력을 포함해서. 근데 그때 이들이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탄핵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고 믿었어요. 그때. 아, 실제로 믿었어요. 네, 왜냐하면 여의도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충성스러운 몇만 명이 모이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국회를 담 넘어 들어오는 충성심을 보여주니까 아 이게 바닥에 우리 여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막 인터넷에서 밈도 돌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국민의힘 관계자들, 그때는 국민의힘은 아니었죠. 관계자들이 뭐라 그랬냐? 이게 전조다. 우리가 이기는. 왜냐면 항상 이런 게 돌면 이긴다.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황교안이 그때 막 합성된 사진도 돌고 그랬잖아요. 누구 외국 배우 닮았다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결과가 뭐였습니까? 국민의 우파가 말하자면 보수 정당이 사상 그 다음 총선에서 지기 전까지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뭡니까? 지금이랑 똑같아요. 부정선거론이랑 손잡으면 안 된다. 네, 태극기랑 손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반성을 한 결과가 지금 아까 전에 전래동화 국민의힘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을 영입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때의 결론은 뭡니까? 그 3, 4년 사이의 결론은 야 우리만으로는 안 돼. 우리만으로는 탄핵의 강을 못 건너고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 그래서 외부에서 영입해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외부에서 영입해 온 게 그 이전에 본인들이 냈던 자생적으로 냈던 후보보다 훨씬 더 참담한 실패, 처참한 실패로 귀결이 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 있는 거냐? 태극기와 이 세력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이미 데자뷰인 겁니다. 이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저는 총선 참패 나중에 이제 국힘에게 총선 참패나 이런 선거 대패는 이제는 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저런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까 댓글로도 OH314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으로서 뭔가 패배를 안겨주는 게 아니라 정권 바뀌면은 저는 진짜 위헌정당으로 이거는 해체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지금 이제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당연히 객관적, 합리적, 이성적인 말씀이잖아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농담 해볼게요. 진담 조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울 가본 놈하고 서울 안 가본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서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싸움을 하면 우리 흔한 농담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서울 안 가본 가본 사람이 놈이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왜 이기냐? 무대뽀잖아요. 안 가본 사람이 안 가본 놈이 이기죠. 그 유명한 뭐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얘기죠. 빡빡 우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이 저 강남에 있다고 우긴들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죠. 무대뽀니까요. 자, 엊그제 예를 들어 권성동 저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합니까? 헌재에서 임명을 이거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임명하지 마라 이런 식의 강요를 하죠. 네. 그 사람은 법조인이에요. 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럼 합리적, 이성적,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본인 아직은 대통령 지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헌재에 대해서 사돈의 8촌 가족 얘기를 하면서 막 이상한 거를 막 갖다 신청을 하죠. 맞습니다. 심지어 SNS로 팔로워까지 명단 제출하죠. 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지가 지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무대뽀의 답이 있죠. 도저히 합리적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뭐를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법 집행, 엄정한 사법 집행을 온 국민의 합리적 이성적인 사람들을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무대뽀로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체포 단계부터요.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네, 진짜. 도저히 안 되는 정치 또는 정무적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이거요. 제가 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이거 가면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 나중에 창당합니다. 창당해요. 박근혜라는 사람은 탄핵당하고 창당까지 못 갔죠. 자 보세요. 어게인 2017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한 10번째죠.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업그레이드. 네. 왜? 10번째 했죠. 네. 업그레이드 됐죠. 업그레이드라는 게 뭐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는 게 있어요. 박근혜가 사죄를 했잖아요. 사죄했더니 XX 세 됐다. 사죄할 필요 없다. 막 나가잖아요. 무대뽀로.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요. 앞으로 저희가 정말 온 국민이 숙제가 많고 민주당도 숙제가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새롭게 정권 창출해서 집권을 한다 해도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어떤 합리적 이성적인 걸 놓고 논리적 설득을 하면서 포용을 하고 대통합 이런 거요 쉽지 않습니다. 저 이미 무대뽀를 어떻게 윤석열 대통합을 해요? 대통령이 정당한 체포영장에 저항을 한 달 가까이 하고 검찰총장 출신의 법조인이 예를 들면 법집행 자기가 체포영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 저항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흔들던 사람들이 국민저항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맞아요. 지금 여당 집권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안 따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상황이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전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체제를 놓고 그걸 지키려는 자와 지키지 않으려는 자가 싸우는 게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총칼을 안 들고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어떤 독재 국가에서 발생하는 유혈이 낭자한 내전이 아니어서 그렇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장기 내전 상태에 접어든 거고 우리가 여기서 뭔가 지금 계속 갑갑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민주화의 완성 정도나 사회 체제의 성숙 정도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보수의 어떤 상징과도 같았던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그거를 한동훈식 표현을 빌자면 그때 당시에는 질서 있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심지어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에 어떤 뭐 면목 없음 이런 거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 내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도 여론조사 몇 개 갖고 와갖고 이거 봐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아 이런 지금 그 적반하장의 상황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김한 기자님이 지금 이제 내란 상태 말씀하셨잖아요. 그 댓글 같은데 보면 지금은 2차 내란 상태다 또는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3차 내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틀렸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내란의 진행 진행 중이다. 한 번도 이게 매듭된 적이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듭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처단이 될 때 매듭이 되는 거잖아요. 아직 이 내란에 대해서는 처단이 된 적도 없고 자기들이 인정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한다든지 예를 들어 내란 특검이란 말도 틀렸습니다. 저희는 내란 특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힘에서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요. 비상계엄회야 뭐뭐뭐뭐 해서 말이 길어요. 내란 특검도 아니에요.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사람들은 블로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내란은 아직 1차 내란 첫 번째 진행 중이다. 12.3 계엄에 의한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맞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엄중하게 그게 진행되고 있다. 관련된 인물 중에 아직 뭐 형이 나온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진짜 맞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가장 저녁에 많은 뉴스가 쏟아졌던 거는 이 윤석열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장이 이제 의원실을 통해서 이제 언론으로 갔고 그리고 언론에서 그 공소장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도가 됐던 게 이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윤석열이 계엄 당시에 비상계엄 지시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공소장에 오늘 기재가 돼 있는 거죠. 그 공소장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훨씬 많은데 맞아. 그게 새롭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최상목에게 준 게 8조 아닙니까? 그럼 앞에 1부터 7이 있겠죠. 네. 그리고 네. 부처가 몇 개입니까? 그럼 부처 숫자대로 그걸 다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상민도 말하자면 대통령의 지시문건을 받았다라는 게 오늘 공소장을 통해서 처음 드러났고 그 지시가 이제 우리 회사 물 끊어라 이런 거죠. 네. 단전 단수. 한겨레 경향 뭐 MBC 등의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거고 이상민은 그 문건을 충실히 이행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청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소방청에도 연락을 하고 해서 12시에 끊으려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화장실에서 물도 못 내릴 뻔했다. 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뭐 가볍게 얘기했지만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이 얘기하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헌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전에 각 부처별로 별도의 지시사항을 하달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 그거에 거슬러 올라가면 12월 3일 날 그게 아니라 병력을 김영현과 최종 논의한 게 언제라는 겁니까? 11월 30일 날이라는 거잖아요. 11월 30일. 네, 그러면 계엄을 발표하기 한 3일 전에 동원할 병력의 규모를 이미 윤석열이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 자리에서 김영현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걸 제대로 하려면 서울 수도권에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를 동원해야 되는데 비밀리에 하려면 수방사나 특전사를 중심으로 해서 3천 5천 명 정도 동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기자님이 공소장 내용을 지금 얘기해주고 네. 계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간부 위주로 동원하면 얼마나 되냐라고 했더니 한 그러면 1,200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용현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여기서 무슨 얘기도 했냐? 그럼 경찰도 투입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계엄이
윤석열 말대로 하다가 국가가 너무 위기야.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삭감하다니 난 안 되겠어. 비상경험을 해서 경고를 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니죠. 이미 김용현 공소장에 다 드러났지만 3월부터 차근차근하게 계획을 밟아온 거고 11월 30일 정도. 그러니까 이 계엄의 핵심적인 실행 주체는 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월 30일에 이미 군에 대한 동원 계획을 구두로 다 보고를 받았다. 이게 지금 윤석열 공소장에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윤석열이 방금 얘기해주신 김용현의 보고를 받고 그 정도 병력이면은 국회랑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직접 이제 말하자면 그 병력을 어디로 넣어야 될지도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경찰청장들을 따로 안가로 불러서 별도 지시를 내리잖아요. 네. 저는 그 대목이 11월 30일 날 보고받은 군병력의 동원 계획의 보완책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보완책이었을 거고, 근데 이런 거죠. 그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행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 경찰을 넣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상대가 무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예. 수사님, 네. 그 윤석열 정권의 전무후무한 넘버원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V제로 빼고. V제로 김건희 V제로 빼고 네. 전무후무한 네. 넘버원. 넘버원? 실세. 최고 실세. 누굴까요? 뭐 어느 시점에서 계엄 당시 제가 객관적 사지선다로 말씀드리고 네네. 1번 이상민, 2번 김용현 뭐 쭉 있잖아요. 네. 1번 2번밖에 안 주셨는데. 잠깐만. 정답. 네. 이상민.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직 청년위원장 할 때 이상민은 권익위 부위원장을 했어요. 판사 출신이었어요. 그 뒤로 이제 탄핵이 되고 서로 야인이 됐죠. 그때 강남역에서 뱅뱅 사거리 갈 때 그 중간에 법무법인 양땡의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사무실에 가서 편히 차도 마시고 했어요. 그때 정말 이렇게 윤하고 가까운지 몰랐어요. 아 이상민이 그 당시에도. 네. 어. 그랬는데 이제 캠프가 시작됐죠. 대권 네. 캠프가. 근데 사법개혁 TF에 그 TF 장도 했어요. 여러 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대충 뭐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느낌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실세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있는 찰나에 사법개혁 TF에 수많은 그 사법고시 저 연수원 기수에 있는 분들이 야 너 이렇게 해서 이상민 그 당시에 이렇게 너 가까이서 편하게 지내니까 정말 잘 지내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정말 실세야 하면서 정말 최고의 전무후무한 넘버원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본 모습도 똑같아요. 제가 김용현 장관도 회의하고 했던 거 오마이에서도 얘기하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만 굳이 원탑을 꼽으라 하면 이상민입니다. 그런데 채팅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김태호도 뽑아주시고 정진석도 뽑아주시고 하셨는데 이상민이 그 중에 압도적인 넘버 원이라는 압도적 넘버원입니다. 그 이유를 그러면 이제 제가 핵심은 봤던 어떤- 모습과 네. 그분이 맡았던 대외적으로 공개하던 직함들 예를 들어 경사연이라는 거에 모임에 이사장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사법 TF 수도 없는 TF에 장을 하고 정부 개혁 이런 것들에 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경찰 인사 뭐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고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네. 제가 본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하고 윤석열 씨랑 술 먹고 하는 거에서 가까운 서열이 또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캠프에서 봤던 중에는 전무만 넘버원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재밌던 게 충안고 선후배로 이렇게 친한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국정원에 정말 친한 선배가 있었어요. 충안고 나온 이 형이 맨날 투덜투덜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충안고의 최고 핵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이 최근 들어서 마치 자기는 아무런 저기가 없는 듯이 쪽지 얘기했습니까? 이분이? 그래도 권한대행하는 최 부총리는 쪽지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이라도 쪽지 받았다는 얘기했어요? 그럼 아까 단전단수 어디에 써 있었어요? 그렇죠. 문건에 있었다고 봐야죠. 예, 문건에 있었겠죠. 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12월 3일 당일 날 이분이 유일하게 국무위원 중에 지방 일정이 있었는데 그 지방 일정을 표를 조정한 사람이에요. 네. 오전에. 이상민이? 네. 아, 예,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그랬죠. 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거꾸로
이분들이 다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라고 말을 했죠. 뒤에 나왔죠 뉴스에. 그게 12월 16일자 조사받을 때 형사적인 조사를 받을 때 검경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그게 진짜라고 그러면요. 국회 나와서요. 그건 자기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반대했으면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 국회 나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다 반대했습니다. 말해줘. 그런데 이분 뭐라 그랬어요? 초지일관. 맥락에도 안 맞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그러죠. 그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반대를 했으면 홍장원 1차장 정도의 태도는 나와야 돼요. 사실상. 그럼요. 자기한테 그 유리한 거잖아요. 전 국민에 대해서 네. 내가 내란 주범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그냥 멋모르고 그날 갔는데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니까. 한 번도 안 하다가 뒤에 가서 검경의 조사가 막 지금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갑자기 최근에 진술한 게 아닙니다. 12월 16일 때. 그러면 12월 16일이라는 날짜가 뭐냐고요. 압수수색도 안 되고 체포도 안 됐을 때예요. 말 맞췄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알면 큰일 났다부터 자기들이 별의별 말을 맞춰서 이제서 튀어나오는 이제서야. 거예요. 이상민 전 그래서 장관은- 결론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 친소관계로 미안하지만 다 거짓말이다. 다 믿지 않는다. 이상민 장관은 좀 방치된 측면이 없잖아 있죠 수사기관에서. 예를 들면 공수처가 넘겨받으면서 공수처가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거기에 이제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사실 방치된 거고 다시 이제 수사가 경찰로 넘어가면서 지금 한 건데 지금 이 계엄에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책임이나 가담 정도로 따지면 김용현 다음으로 구속돼야 되는 국무위원이죠. 이상민이. 그러면 하나 예측해 볼게요. 6차 변론, 헌재의 6차 변론부터 이제 하루 종일 변론하기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 제가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6차 변론 때 이상민 씨가 나오기로 돼 있죠. 자, 그러면 그분이 그 6차 변론에 헌재에 나와서는 어떻게 답을 할까? 저희끼리 같이 이제 일을 했던 그 당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끼리 농담을 합니다. 처음에 이런 농담을 했어요. 윤석열, 김용현. 제가 오마이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용현 씨 굉장히 다변의 달변이라고 국민들이 잘 몰랐어요. 헌재 하는 거 보고 아셨죠? 굉장히 다변의 달변인 거. 달변은 잘 모르겠는데 다변이고. 달변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도 티키타카인지 장소팔 고춘자인지 모르지만 아마 골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농담을 해요. 자, 그러면 과연 이상민 전 행자부 장관이 지금 국회에서 하듯이 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또는 검경에서 얘기하듯이 자기가 뭐 반대를 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할까요? 저는 아주 심플하게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 말 바꾼다. 다 거짓말로 한다. 딱 하나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초질관 유지할 말은 형사적인 거. 검경에서만 똑바로 얘기한다. 나머지는 다 거짓말로 한다. 그러면 이상민을 지금 경찰이 공수처에서 원래는 이제 하다가 경찰이 다시 이상민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상민이. 거기서는 왜냐면요 내란죄 그렇죠. 이 형사적인 처벌이라서요 법정에 가서 말을 바꾸면요 본인의 진술에 신빙성에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다 안 좋게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헌재라든지 국회 발언은 그거랑 직결되진 않잖아요. 정무적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유리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여 명 정도가 수사를 받고 진술서를 쓴 거잖아요. 네. 네. 그 40명 그거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지금 수사 기관이 지금은 어느 정도는 입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그 구성해 놓고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상민이 됐건 누가 됐건 거짓말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도 있을 거고 공소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일반인들 잘 모르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소장이 소위 말해서 법원 가서 밟히면 안 되잖아요. 입증을 해야 되고 네, 또.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공개할 것들을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 레벨에 되는 사람들에 대한 공소장은 검찰이 거듭 확인해서 이 정도를 적어 넣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진술과 증거들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김용현이 100쪽이 넘고 김용현이 80쪽이고 윤석열이 100쪽이 넘어요. 101쪽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오늘 뭐 그런 류의 기사들도 나오던데 검찰이 윤석열 대면 조사 한번 못 해보고 어떻게 공소장을 썼냐라는 지적을 누가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쪽이 넘는 공소장을 써낼 수 있다라는 건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짧았잖아요. 네. 라는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최소한 이 핵심적인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공범자 가담자들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입증에는 그래도 자신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하나를 한 발짝 더 나가면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용현 진짜 뭐 바보냐, 더맨더머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윤 대통령하고 뭐 티키타카 하다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지들끼리 말도 못 맞추고 막 정말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요, 김용현 씨가 정말 바볼까? 64 38기 졸업할 때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로요, 박근혜 정부 말기 2016년까지요 단 한 번도 1순위를 놓치지 않고 진급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볼까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심플하다고 봐요. 자, 12.3 내란 계엄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야, 와이프랑 이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와이프랑 식사하다가 양모라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다 뒤집어 쓰겠네. 그랬을 때 그래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래가 일반인들은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제가 회의를 해봤던 김용현 장군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의미 그래가 아닐 것이다. 김용현 씨의 인생의 트랙을 보자고요. 이 사람이 2016년에 승진에 실패했습니다. 2017년에 어디가 있었어요? 대선 펼쳐졌죠. 미래 실용 안보 포럼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이에요. 거기서 수석 배장 했어요. 수석 배장 했는데도 잘 안 됐죠, 뭐가. 자기가 1순위로 계속 오다가 마지막 대장 진급 못 했어요. 그 뒤로 한을 품었다가 자기 중앙구 후배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내란 수계 어느 순간 보니까 윤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 뒤집어 쓴다는 거 봤어요? 알아요? 모를까요? 본인이 다 뒤집어 써서 그래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장세동처럼 나중에 내가 짠하고 다시 살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머리 좋다고 보고요. 만인의 투쟁처럼 이 사람들 서로 이미 다 손절했다. 저는 김용현이 윤에 대해서도 손절했다고 생각해요. 머리 너무 좋고요. 김용현. 다변에 달변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머리 좋죠. 다 이 사람 변호인하고도 다 알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뭐 60대 중반인 사람도 있고 하는데 별들은 다 50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사실을 말해서 단순 가담자가 돼야 5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순 가담자를 넘어서게 되면 50대 중반의 사람 70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실제로 수사받을 때 실질적 공포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길게 머물거나 구속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추락의 격차를 얘기를 했는데 김용현이나 이상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확률은 적지만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복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뭔가를 기여할 최상목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좋다는 말을 그냥 제 식대로 얘기해 보면 이들이 내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이미 끝난 판이라는 거예요. 네, 이미 네. 끝난 판인데 이 끝난 판에서 자기가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모색을 하는 게 지금 이 이제 극렬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확률은 있는 거죠. 적지만 유일한 길이기 유일하니까,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래서 것이다. 김용현 장관에 대한 거, 김용현 장군에 대한 것도 뭘 봐야 되느냐. 저희가 네. 헌재 나와서 뭐라고 뭐 갈짓자 행보로 말을 하든 이건 중요치 않아요. 네. 이 사람이 검경 공수처에서 답할 때 뭐라고 했느냐를 보면요. 자기는 주범이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뭐 이거는 저희가 계속 뭐 분석해봤자 그 뭐 크게 가치가 그렇습니다. 없을 정도로 네. 뭐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거는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어제 홍대 가가지고 젊은이들의 상징인 그 홍대 버스킹 거리 그쪽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정치를 판가리 한다면서.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랑 이제 전쟁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전에도 황교안한테 계속 토론하자 제안도 하고 했었고 요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허수아비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허수아비치기 당 부수기. A를 얘기하면 A 다시를 얘기하죠. 갑자기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꽃이 예쁘다 안 예쁘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예쁘냐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언제 이 꽃이 이쁘지 않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여기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여기에 수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본인이 A라는 거를 질문을 받고 A를 답을 하지 않아요. A-를 얘기하면서 A- 결론도 내리지 않아요. 이 꽃이 제가 언제 아름답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거꾸로 질문을 바톤을 하는구나. 넘깁니다. 즉 허수아비치기. 자, 지금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 미안하지만 명태균 게이트,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에서 지금 수사 보고서를 한번 면밀히 보세요. 제가 한복판의 당사자로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네. 280개가 오픈됐죠. 280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280개 나온 게 뭡니까? 명윤, 명김, 네. 김명 요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날짜 이빨이 빠졌죠. 명태균 씨도 죄송하지만 여기서 자기한테 불리한 거 캡처하지 않았어요. 2023년도 상반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만 2년치인데요. 네네. 280개 중에 본인한테 불리한 거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허땡이라고 실명으로 나오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얼마 받았다고 거기 안 나와 있죠. 얼마 받았는지 다 압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자 여기서 이빨 빠진 게 뭡니까? 자 명태균 씨 이준석, 명태균 홍준표, 명태균 박형준, 명태균 오세훈 나왔습니까? 명태균 김종인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제가 여기서 폭탄 발언 하나 드리면 이번 달에 다 나옵니다. 이번 달에 다 나온다. 네, 나옵니다. 그럼 명 이준석도 나옵니다. 나온다. 네, 어허. 보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야 그렇습니까? 이번 자, 달에 우리가 이 280개 수사 보고서 107쪽을 가지고 많이 분석을 했고 저는 지금도 그걸 다시 일일이 제가 가진 파일하고 대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MBC에서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다운받은 시간하고 체크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보다 하루 먼저 명태균이 받아서 김건희 여사한테 줍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저보다 먼저 받아서 줍니까 그걸? 공조직에 있던 저보다 전혀 사적으로 캠프에서 핵심 그 직함을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왜 먼저 받아서 그걸 김건희한테 줍니까?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명태균이라는 사람 누구한테 그 서류 받았어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캠프에 또는 당의 핵심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 빨리 받았다고 그러면 네, 저는 네. 그래도 꽤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꽤 핵심에 있었다는 건 이제 다 온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개봉박두. 자, 명과 윤, 명과 김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네. 그러면 이번 달에 명과 김종인, 명과 이준석, 명과 홍준표, 명과 오세훈, 명과 박형준 안 나옵니까? 홍준표 오세훈도 있어요? 야, 그분들 이제까지 많이 나왔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뭐 연락한 적도 뭐 없고 남이 대납했습니다. 남이. 저희가요 하나 착시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가슴에 총뿌리를 들어대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나머지가 너무 시시한 것처럼 우리가 착시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 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 어떻게 했습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2017. 연설문 뭐 조언을 받았다. 이걸로 난리가 났어요. 그 결국에 탄핵까지 갔어요. 네네네. 8월 며칠자에 보면 충성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거 하나로만도 이미 탄핵감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교수님 그러면은 이번 달에 이제 개봉박두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개봉박두의 의미는 교수님은 일단 그 다양한 내용 중에 명과 이의 대화도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창원지검에 조사받을 때 또 다음 주에 이제 또 경찰청에 조사받으러 갑니다만 조사받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백지에서 질문하는 것과요. 굉장히 많이 알고 파악을 하고 질문하는 것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왕창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 그러면 저도 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당 부분을 알고 질문한다. 그 얘기는 PC 포렌식, 폰에 대한 포렌식 안 했을까요? 다 하고 묻는다. 이거를 직감을 했고요.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하고 있고 많이 이제 까지고 있습니다. 제보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박근혜 때도 취재기자였지만 박근혜 때 수사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공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과정에는 나름의 합리성과 명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복무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적 연관성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짓이었다, 불법적인 실행이다 이런 걸 입증하는 거가 진술만으로는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수사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어떤 겁니까? 명태균 씨의 신분이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다 알아. 일단 이게 문제예요. 맞아. 근데 자랑을 너무 많이 쓰고 네. 이거. 근데 이자가 뭘로 다 연락을 한 겁니까? 자기 폰 하나예요. 맞아요. 그럼 이 폰이 지금 넘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폰이 처음에 포렌식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한다 했지만 이미 그 사이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우리가 앞선에 명태균 씨가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보도를 했던 거냐면 2주 정도예요. 기간이.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얼마가 지났습니까? 거의 2달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사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간출하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 어려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대통령이 사라졌어요. 네. 예, 이게 검찰한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명태균 씨가 오히려 고소한 거잖아요. 초반에 검사가 야 그거 갖고 오면 우리 골치 아픈데 그거 그냥 뭐 파쇄하면 안 될까 뭐 이런 그 얘기를 얘기 하시더라고요. 농담을 했다고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검찰청 네.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펄쩍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거 너 폰 네가 숨겼다 그래서 우리가 너 회유하려고 그런 거지. 우리가 그거가 진담이었어? 이렇게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이 비상계엄 와중에 명태균 씨가 이준석이랑 이런 연락을 했대요. 오세훈이랑 이런 연락을 했대요라고 하면 뉴스 가치가 없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때가 언제냐를 감안해서 스타트를 다시 하겠죠. 그럼 그 스타트 시점은 조기 대선이 시작되고 이준석은 이미 대선 출마를 시사를 했으니까 그 선언을 했으니까 그러면 조기 대선 그 시기에 쫙 나올 거라고 그게 아니라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검찰이 원하는 타임이 아닌 시간이 유출될 수도 있죠. 근데 검찰이 만약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을 대면 파면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스타트를 하는 게 맞죠. 한번 보세요. 그 지금 10월 4일 날이 수사 보고서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게 언제 창원지검에서? 오픈됐어요? 이게 수사 보고서 있다는 게 언제 오픈이 됐습니까? 얼마 안 11월 됐잖아요. 12월 12.3 계엄 뒤에 뒤죠. 오픈이 됐어요. 네. 그럼 한 달이 넘도록 비밀이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온 국민이 착각한 게 있어요.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가 작성돼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민정수석 기타 검찰총장 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관행 쪽으로 보면요. 11월 7일 날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했죠. 대국민 담화. 방화죠. 가슴에 불을 네. 지르는 네. 대국민 방화를 했죠. 그때 뭐라고 가이드라인을 쳤습니까? 나는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불법적인 것도 한 것도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막 했어요. 심지어 자기 뭐 나는 김영선이 주라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네네네. 목소리도 까졌는데도 부인을 했어요. 창원지검 큰일 났죠. 지금 뉴스가 터졌는데도 기자분들께서 주목하지 않은 게 있어요. 명태균 씨가 이 말했죠. 그 변호인이 협박 회유했다고 그랬죠. 협박 회유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거 보도 안 나왔잖아요. 협박 회유했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1월 7일 날 대통령이 대국민 방화를 했어요. 가이드라인을 딱 쳤어요. 나는 명태균하고 불법적인 한 게 없다. 그렇죠. 창원지검 난리 안 났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창원지검 초비상 안 걸렸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인데 우리가 수사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팍 벽을 쳐버렸어요. 야 이거 깠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수사 보고서는 다 해놨고. 김주현 민정수석 뭐 누구 뭐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면 공유 안 했겠습니까? 보고 안 했겠습니까? 아유, 11월 7일 날 했다는 게 딱 답 나오잖아요. 네. 자 11월 7일부터 제가 창원지검 조사받은 게 11월 21일이에요. 첫 조사를 받은 게.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 부분 알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럼 그 사이에 이 사람들 다 안 봤습니까? 뉴스타파 등등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CCTV 통해서 처남한테 폰 하는 거 다 이미 보고 있었잖아요. 이미 그 전에 보고 있었잖아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 좋아요. 다 지나갔습니다. 좋아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준석 의원 먼저
장돌뱅이 5일장이 갑자기 3일장으로 바뀝니다. 매 5일장마다 매월 4일, 9일, 5일, 10일 이렇게 이제 장이 쓰던 게 갑자기 3일장으로 바뀌었어요. 네. 장돌뱅이 물건 팔듯이 그 말은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했죠. 물건 팔듯이 나옵니다. 왜 먼저 치고 나왔습니까? 이준석 의원 왜 먼저 치고 나왔어요? 쫄린다는 얘기죠. 아. 자, 검찰이요. 대선 국면의 후보들, 대선 국면이 시작될 때 후보들 나오면 수사 중단하죠. 관행적으로. 관행적인 정치 개입한다고 할까봐. 법원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러면 올스톱입니다. 검찰, 법원 올스톱이에요. 그래서 치고 나왔다. 지고 나온 거다. 치고 나왔죠. 미리 제일 그러면 먼저. 그 논리대로 하면요. 이재명 대표요. 사법 리스크 제로예요. 어.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보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네요,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본인의 희망은 그렇지만요. 검찰이 A파, B파, C파 여러 파가 있어요.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도 그럼요. 다 리크돼서 나오죠. 이미 그 사람들 포렌식 다 했습니다. 네. 다 보고 있어요.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다 튀어나온다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아, 이번 달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의원이 뭐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또 본인이 싸우겠다 그 얘기 바로 했잖아요. 허수아비치기입니다. 자, 그렇죠.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건 국힘입니다. 국힘하고 허수아비치기를 논쟁을 하면서 자기 거를 덮는 거죠. 그러면서 엊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있고 정무 감각이 좋은 사람인데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하나를 놓친 모양입니다. 레이코프가 말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엊그제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성상납 이런 거에 대해서 무죄로 나온 거에 대해서 국힘에서 왜 사과 안 하냐.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성상납 성뭐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코끼리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필 급하다 또 보니 코끼리네요. 자기도 모르게 코끼리를 얘기해 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명태균 열차는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오래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거장에 서봐야 별로 주목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이제 정거장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 워낙 많기 때문에 줄줄이 정거장들에 들릴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요.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애초 출발이 거짓인 거 잘 없어요. 과장과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허세가 좀 있지만. 블러핑 허세는 있습니다만 출발이 거짓인 건 없어요. 네. 자, 명태균 씨요. 지금 현재까지요. 이 사람이 아직도 그 미몽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준석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 대통령 될 수 있다. 아직 거기서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연 압수수색 안 했죠. 김종인 영감 이런 것들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신 대통령 되기 어렵다는 말도 했죠. 자, 그 미몽이 깨지는 순간 이 사람이 협조할 텐데요. 제가 명태균 씨한테 공개적으로 한번 제언 드립니다. 네. 지금이라도 이 정도 됐으면 온 국민 앞에 한번 진짜 석고대죄하고 밝혀라. 솔직하게 밝혀라. 솔직하게 밝혀라. 아유, 고맙습니다. 어우,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금 10시 22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방금 이준석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눌 때 굉장히 또 장소팔 고춘자처럼 얘기 나누시는 게 네. 커넥션이 여기 있나 싶은 생각도 제가 드네요. 늘 하는 얘기지만 장소팔 고춘자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여러분 혹시나 하루 일주일님이 뭐 여기서 저 뭐라고 하고 하는 거 보기 힘드시는 분들 막 이렇게 서로 싸우시는데 너무 싸우지 마시고 충분히 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은 그게 삶의 낙인 거예요. 9시에 기다렸다 확산 욕하는 거에 하루를 끝내는 분입니다. 그냥 주시면 되고 싸우지 마시고 혹시나 이제 내가 시청하는데 채팅 남기는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개개인적으로 하루 일주일을 차라리 아이디 눌러서 차단하면 그 댓글이 안 보여요. 예, 저는 뭐 다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 그렇게 서로 싸우지 마시고 우리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도 정치 라이브 깔끔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